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7년 11월 21일. 그날은 아주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몇 시간 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도를 선언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당시 언론은 연일 경제 기초 여건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빙산이 배의 밑창을 찢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지표들이 우리에게 아주 기분 나쁜 속삭임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맞이하는 내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가 무너지는 건 폭발음과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여러분의 통장 속 숫자가 0이 되는 그 순간 시작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돕는 지식 위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박동 소리,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조용한 붕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시그널, 그리고 만약 내일 당장 은행 문이 닫히는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요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불을 거머쥘 수 있는 역전의 전략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막연히 경기가 안 좋구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제 위기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산소 호흡기가 달린 환자의 전원이 뽑히는 상황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신용, 대출, 환율의 안정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한 돈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신용 파산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만천에 드러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듯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망한 거 아냐?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금괴 쌓인 달러는 그때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기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997년이 국가가 빌린 돈 때문에 터진 외환 위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가 뒤섞인 시스템적 붕괴의 위험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엔 국가라는 집의 지붕이 날아간 거였다면 지금은 집의 기둥인 가계부채와 바닥인 부동산이 썩어서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붕의 기와가 아무리 많아도 기둥이 썩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까요? 1997년 11월 초,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던 김모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사장님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금리는 10% 정도였죠. 그런데 11월 21일 IMF 신청 이후 상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금리가 순식간에 25%, 30%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이자만 400만 원 내던 분이 갑자기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답니다. 오늘 중으로 원금 절반을 상환하래요. 격리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어음을 받지 않겠다고 난리고 물건을 팔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김 사장님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해 겨울 전국 수만 개의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아픈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첫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정부나 대형 언론이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현금 흐름을 극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 때는 자산의 가격보다 현금의 회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당장 내야 할 이자 500만 원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셋째, 심리적 마지노선을 설정하세요. 환율이 얼마를 돌파하면 혹은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997년에는 그나마 가계부채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손에는 1,900조 원이라는 역대급 시한폭탄이 들려 있어요. 과연 이 폭탄의 타이머는 언제 멈출까요?
아니, 이미 터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신호는 국채금리의 비명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차용증이에요. 이걸 우리 몸의 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36.5도를 유지하듯 국채 금리가 안정적이어야 국가가 신뢰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갑자기 솟구친다? 그건 국가 경제에 고열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국채 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점입니다. 이게 오르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루아침에 뜁니다. 국가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서민의 지갑부터 털리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신호는 환율이라는 성벽의 붕괴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당 얼마가 아니라 우리 경제라는 성을 지키는 성벽의 높이예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성벽이 점점 낮아져서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해 물가만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밀가루와 전기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것. 이게 환율이 우리 골목 상권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1,900조 원의 가계부채입니다. 이건 내일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쓴 대가예요. 경제학에서 부채는 시간 여행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먼 미래의 돈까지 다 끌어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탱할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지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갑이 닫히고 자영업자가 망하며 은행 대출이 부실해지는 거품 붕괴의 서막이죠. 네 번째 신호는 좀비 기업의 역습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는 회사들, 우리 기업 10곳 중 4곳이 이런 좀비 상태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청업체와 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좀비 한 마리가 마을 전체를 감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거래처의 이자 보상 배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1보다 작다면 그곳은 이미 인공호흡기로 버티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의 아침을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뱅킹 앱이 열리지 않습니다. SNS에는 출금 정지 소식이 도배됩니다. 은행 앞에는 이미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고 ATM기는 잔액 부족만 띄웁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의 10%도 차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시스템은 멈춥니다. 카드가 안 긁히고 마트에서는 현금만 찾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자본의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우선 상환하세요. 위기시 금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TLDSR 수치를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생존의 기본입니다. 둘째, 6개월치의 생존 예비비를 물리적으로 확보하세요. 은행 전산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실물 현금을 금괴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의 20%는 보험인 금과 달러에 투자하세요. 이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이 영원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패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멈췄을 때를 대비한 실물 경제 생존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물류가 마비되면 라면 한 봉지가 10,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죠.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3일간의 비상식량, 3주간의 생필품, 3개월간 버틸 힘을 비축하는 것은 사재기가 아니라 생존 준비입니다. 아날로그 기술을 익히고 종이 지도를 볼 줄 아는 법도 여러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대한 위기는 항상 부의 대이동을 동반합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듯 낡은 시스템이 타버리는 동안 새로운 부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1998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을 때 모두가 나라 망한다고 집을 던졌지만 본질 가치를 알아본 소수는 그 기회를 잡아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위기 때는 1억 원의 가치가 평상시 5억 원의 가치를 합니다. 줍줍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고 현금의 체력을 기르세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적 자본, 즉 지식과 기술은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 하나를 확보하고 경제적 문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세요.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멘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교훈부터 미래의 생존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국가는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요? 1997년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시스템은 자신을 유지하려 할 뿐 개인을 먼저 구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이 영상을 보며 준비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인생 역전의 파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을 진단하고 작은 금이나 달러라도 사보며 비상식량을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준비가 내일을 바꿉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당신에게는 이 시기가 파도가 아니라 서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위드였습니다.